제가 주장하는 건강 자립이라 함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살피고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역량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온갖 정보가 난무하고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은 또 전문 지식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다들 병원과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건강 자립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크게 5가지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건강의 기본은 일상에서 시작한다. 의료, 치료, 병원 보살 우선은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잘 누는 것, 잘 배설하는 걸 말합니다. 잘 움직이는 것, 잘 쉬는 것. 더 이상 없습니다. 5개입니다. 먹는 것 잘하고, 잘 자고, 잘 누고, 잘 움직이고, 잘 쉬는 것. 이것만 하면은 의료, 병원, 의사 가까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식습관,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걷기와 근력 운동입니다. 단언컨대 이것만 제대로 잘 해도 80% 이상의 만성 질환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습관이 들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건강하게 사는 생활 자체가 치료입니다. 병원은 고장난 후에 정비소고 생활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필터가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이 치료입니다. 우선 건강의 기본은 일상에서부터 갖자. 좋은 자세,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잘 움직이고 하는 것. 그것이 건강 자립의 1번입니다. 둘째는 내 몸의 수치를 내 언어로 이해하기. 최소한의 필수 건강 수치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이란 다 알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지표가 얼마가 되느냐. 혈압은 지금 표준치는 120에 80입니다. 120에 80 이하가 되면 건강하다. 심혈관이 건강하다. 또 공복혈당은 100 이하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체질량 지수 BMI, 몸무게를 키로 나눈 우리나라 기준은 23 미만이 정상이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수치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치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고령층은 이 수치를 해석할 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적용합니다. 120에 80 혈압, 140 나왔어. 혈압약 먹어야 돼. 혈당이 높았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의 수치를 내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혈압이 좀 높은 것이 당연하고 콜레스테롤이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양식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수치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수치고 중장년 노약자나 고령층을 위한 수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태에 따라서 감안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자. 셋째, 의료 정보는 선별해서 믿자. 온라인상의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것이 근거 기반인지 상업적 목적인지 분별하는 매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부 다 뭔가가 불편하면 어떤 질병이라고 하면은 어떤 병원에 가야 되나 그거보다는 왜 그 병원을 가야 하지? 심각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세브란스 성모병원이니까 가자. 그거보다는 내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왜 그 병원을 가야 되지? 이 질병은 어떤 병원이 어떤 의사가 제일 잘하지? 이것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선별해서 믿기. 그 다음에 질문하는 습관이 건강 지식입니다. 질문하는 태도가 건강 지식을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한 질문을 해봅시다. 이 약을 왜 먹어야 하나요? 이 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현실적에서 병원에서 의사한테 이렇게 묻다가는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양식 있는 의사들은 대답 잘 해줍니다. 좀 질이 안 좋은 의사들이 신경질 내고 뭐 하는 거지. 의사들은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극적인 환자보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환자가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5번째는 건강을 정보가 아니라 습관으로 접근합시다. 많은 사람이 정보는 다 갖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더라, 뭐가 나쁘다더라, 뭘 하면 안 된다. 실천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단순한 거, 매일 7, 8천 보 걷기. 차 안 타면 저절로 걷게 됩니다. 7, 8천 보. 탄수화물은 맨 나중에. 채소 먼저 먹고 지방,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으면 됩니다. 그 습관들이면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저도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훨씬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죠. 그렇게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 거르고 하는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채소 많이 먹기.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병원은 도움을 주는 곳이지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에 의한 수동적 처치 이전에 제 책에서 제시한 건강장수 4대 핵심. 식, 동, 의, 심, 먹기, 움직이기, 치유, 치료, 마음관리의 실천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천사항들을 꾸준히 행하고 건강 자립을 확립합시다. 제가 동양의학을 영상이나 서적에서 자꾸 강조한 이유가 서양의학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분석과 발표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양의학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히 동양의학은 거의 다가 양생법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양생법 5가지는 식양생, 먹는 것, 제철 음식, 계절에 맞게 가능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라. 기를 기르는 기양생, 마음과 정신을 기르는 정양생, 그다음 움직임을 기르는 노, 힘을 들이는 양생, 생식과 정기를 관리하는 성양생 5가지인데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책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을 1000여 권을 읽고 관통한 동양의학의 3대 양생법으로 정립한 것이 고치법, 회진법, 제항공입니다. 이 3가지는 일상에서 아주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가 강력한 양생법입니다. 앞에 얘기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진정한 양생법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첫째, 고치법. 아침에 일어나서 치아를 상하로 마주쳐 주는 겁니다.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서 차츰 세게 해서 한 3, 40번. 그리고 입술과 잇몸 사이를 서로 이렇게 굴리면 침샘이 자국이 됩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고 침을 삼키면 내장기관에 침에 좋은 기운이 전달됩니다. 이 고치법은 언제 어디서나 특히 뇌 건강 이완법입니다. 치아 건강뿐 아니고 뇌 건강에 이 자극을 주는 것이 치매 예방법에 잘 씹기가 있었습니다. 잘 씹는 것이 뇌에 자극을 줘서 좋다. 고치법도 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하를 마주쳐서 치아에 자극을 주고 뇌 긴장을 이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나 발표가 있을 때 짧은 시간에 앞서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치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갈 때 껌을 씹는 것도 처음엔 저는 왜 껌을 씹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긴장을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고치법입니다. 이 고치법은 건강장수의 대표적인 걸륭제와 퇴계선생의 건강관리 기법 중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걸륭제의 건강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고치법입니다. 건강장수 원칙이 십상사물인데 십상 10가지를 항상 하고 사물 4가지를 하지 말자. 10가지 항상 하는 것 10상 중에 첫 번째가 치아를 부딪히고입니다. 치상고. 이것이 고치법입니다. 퇴계와 고치법은 식솔들이 일찍 병이 들고 돌아가시고 부인 사별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70세까지 장수한 퇴계의 건강법은 활인신방이라는 책에 남아 있습니다. 활인이란 막혔던 기혈을 통로를 열고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퇴계는 고치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계는 평생 고치법을 양생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회진법입니다. 침은 예로부터 옥천, 금진옥액, 감로수, 신수로 불렸으며 침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회진법이라고 합니다. 회진, 다시 거둬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했으면 이렇게 멋있는 옥천, 금진옥액, 감로수, 신수로까지 명명을 했습니까? 우리 인체의 진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유일하게 다시 삼킬 수 있는 것은 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진액은 나와서 다 흐릅니다. 그런데 노화가 오면 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강 내 세균이 자꾸 증식을 하고 충치나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침은 공기와 같아서
줄어들거나 없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입속에 침이 없으면 입맛을 못 느끼게 되고 음식물을 삼키기가 점점 힘들고 또 소화효소나 음식물에 잘 섞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일반 성인은 하루에 평균 1리터의 침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고치법과 이 회진법을 하면 한 1.5에서 2리터까지 생성이 됩니다. 회진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침을 다시 삼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너무나 침을 자주 뱉습니다. 이 귀중한 옥천, 금진옥의 감로수라고 명명된 침을 이렇게 뱉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침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고 자가치유력입니다. 침 속에는 강력한 항균 물질이 들어있고 노화 방지 호르몬인 파로틴이 들어있고 특히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코엔자임 Q10, 우리 약자로 코큐텐이라고 하는데 코큐텐이 들어있습니다. 항균 물질, 노화 방지 호르몬, 대표적 항산화 물질 코큐텐. 좋은 거기 때문에 각자 다 인공화학 물질로 만들어서 약으로 다 팔고 먹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사 먹지 말고 침을 삼키십시오. 침을 삼키고 아끼고 꾸준히 회진법을 행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항문 운동입니다. 재항공이라고 하고 서양의학에서는 다 똑같은 말인데 케겔 운동, PC 근육 운동, 용어도 많습니다. 우리 인체 중요한 기관은 오장육부에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인체 속에 있는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인체 외부와 연결된 촉수 덕분입니다. 하나가 경락이고 또 하나가 송수신 작용하는 구규 9개 구멍입니다. 얼굴에 7개 구멍, 눈, 코, 귀, 입 7개 구멍이고 하복부에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항문은 배설과 해독에 가장 중차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설과 해독은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해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책들을 주장하는 해독의 방법이 있다. 해독을 해야지 근본 치유가 된다고 많은 해독법을 얘기하고 뭘 어떻게 청소를 하고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체 해독은 이 항문에 통한 제대로 배설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목욕을 해서 피부 순환을 하고 이 3가지 피부로도 다 해독이 되니까 잘 누우고 목욕하고 운동 3가지만 해도 거의 80% 이상의 해독 기능은 다 됩니다. 따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문입니다. 이 항문 주위에는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항문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은 몸에 의해서 저절로 오므렸다 펴졌다 합니다. 배설할 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배설입니다. 변비가 그것이고 또 참을래도 해도 안 되는 것이 설사입니다. 이것이 자율신경으로 저절로 몸이 필요하다고 조절하면 관략근이 벌어지고 좁혀지고 이걸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으면 갑자기 설사하고 변비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 변비와 설사를 조절한 자율신경 항문 관략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동물처럼 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항공의 유형성은 이 항문 주위 근육과 항문 관략근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앉거나 누워서 또는 서서도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힘을 주고 수축하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이상하지만 습관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보통 처음에 10회 정도, 20회 정도, 세트로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재항공의 효과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 재항공은 우리 신체에 기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항문을 화장실 한번 갔다 나오면 기운이 훅 빠집니다. 가장 기운이 빠져나가는 항문을 수축해서 우리 몸에 유실되는 기운을 보존하고 특히 하복부에 단전이 있습니다. 하단전에 원기를 강화하고 단전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단전이 중심이 되면은 몸의 중심이 잡힙니다. 중심을 굳건히 잡고 특히 이 항문 앞뒤로 이 회음혈과 장강혈이 있는데 이게 기준입니다. 이 인맥과 동맥의 원초인데 거기서부터 기혈의 흐름이 좋아질 뿐 아니라 특히 요즘 관심 있는 전립선, 요실금, 성적 능력 강화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중장노년층의 관심인데 이 꾸준한 항문 운동을 통해서 전립선 자체의 기능이 좋아지고 또 전립선 비대는 호르몬의 이상 현상인데 호르몬 균형도 조절이 됩니다. 이 재항공을 통해서 하복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고 치질, 변비, 다른 질환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재항공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한공은 운동에 제약이 있는 노약자들한테 건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일수록 이 건강을 수축하는 힘이 또 딸릴 수가 있는데 자꾸 할수록 늡니다. 그러면서 하복 근육도 강화하고, 더 깊은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대 동양의학의 양생법, 고치법, 회진법, 제한공 간단합니다. 치아 위아래 부딪히기, 침 뱉지 말고 삼키기, 항문을 수축하고 풀기. 얼마나 간단합니까?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정하는 동양의학 3대 양생법입니다. 우리가 만성 질환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약만으로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지속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자기 관리 건강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압, 그리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셀프 지압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압의 효과는 기력이 쇠한 인체에 원기를 북돋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손가락하고 약간의 시간하고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지압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결림이나 통증이 있을 때 해당 경혈을 누르면 약화가 되고 그 통증이 없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의 증강입니다. 제 책에서 설명한 십사경락의 주요 경혈들에 대해서 적정한 압력을 가하면 몸이 풀리고 결림이나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우리 몸이 굳고 차가워졌다는 건 기혈의 생명 에너지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굳어진 것을 풀어주는 것이 지압입니다. 정통 지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기 건강 자립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을 제가 셀프 지압으로 명명을 하고, 이 셀프 지압은 본인 자신을 위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경혈을 눌렀을 때 약간 아프기도 하지만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그 누르는 힘은 조금 세게 눌러서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한 압력입니다. 지압은 약물을 쓰지 않고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자가치유력과 생명의 지혜를 부활시키는 일입니다. 지압은 우리 일반인들이 건강 자립을 위해서 가장 알맞는 자기주도 건강법입니다. 일반 초보자에게는 이 지압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그리고 너무 많다, 뭐가 경혈의 위치가 360개가 되고, 그래서 일반 초보자들이 관심을 갖다가도 며칠 지나서 다 흐지부지합니다. 제가 다시 이걸 셀프 지압을 강조 드리는 거는 저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일반 초보자에게 아주 적합한 최적의 안내 정보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국가지정연구기관 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KMCRIC라고. 여기서 이 경혈의 위치, 누르는 힘, 방법, 이것을 동영상 해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이 없었을 때는 2차원 책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걸 해결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동영상 해설을 통해서 이 두껍고 어려운 책들보다 훨씬 쉽게 간단하게 셀프 지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셀프 지압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셀프 지압이 건강관리법이 다가 아니고 자기 건강 자립을 위한 자기주도 건강관리법 중에 여러 가지가 동양의학 3대 양생법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손톱 자극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셀프 지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시면은 차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염두에 두실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해서 며칠 해보고 별로 아직 감이 없다, 그렇게 간단히 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몇 달은 해야지 뭔가 차츰 이게 되는 것이지 하루 이틀 해서 이게 됩니까? 그리고 특히 노약자나 고령층들은 기혈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보다는 효험이 아무래도 늦습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며칠 일주일 해보고 이거 엉터리인데 이거 이러고 마시고. 아니 뭐가 복잡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과 약간의 시간과 열정만 있으면은 동영상 해설이 되고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누르면서 하면 되는데. 그러고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약을 먹는 것보다는 약물을 먹지 않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건 약물을 먹지 않고 하는 겁니다. 몸을 누르고 침을 삼키고 이를 부닥치고 항문을 조이고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나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그리고 간단하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그런데 효과는 좋고, 문제는 조금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교감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내외 건강 관련 문헌을 천여 권을 탐독하면서 관통하는 하나의 큰 맥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몸에 대해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그리고 인간의 몸에 대한 치료와 치유는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잘 가꾸어야 할 정원이나 나무와 같습니다. 비유하면 나무의 잎은 우리 폐의 역할을 하고, 줄기는 뼈와 근육과 피부의 역할을 하고, 수액은 혈액, 뿌리는 장, 그리고 토양은 장내 영양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과 마음은,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의식입니다. 영육, 우리 정신과 육체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에너지층인 기를 통해서 매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동양의학의 핵심입니다. 서양에서는 계속 영과 육은, 의식과 물질은 따로 있고 에너지층이 없어서 둘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들어와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의식과 물질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역학에 의해서 두 물리학자 슈레딩거와 닐스 보어가 드디어 에너지층을 서양의학에서 인정을 하게 됐고, 이 두 분은 그걸 통해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몸은 기를 통해서 우주와 연결된 생명체입니다. 전통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던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살덩어리로만 보면 단순한 치료의 객체가 되지만, 인간의 몸을 우주적 에너지가 숨쉬는 생명체라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됩니다. 피동적인 수술 대상에서 능동적인 예방의학과 양생술의 주인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왜 우리가 혈액이 중요하고 움직임, 운동이 중요한가를 근본 원리에서 상식이지만 다시 한번 헤쳐봤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는 생물과 무생물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생명체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무생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물은 뭔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활동해야 됩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작은 미생물이건 끊임없이 작동하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생물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생물은 또한 식물과 동물로 구분됩니다. 둘의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동물은 움직이는 것이 속성입니다. 움직이려면 뼈와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새건 강아지건 호랑이건 다 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힘줄과 관절이 붙고 해서 근육 세트입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온 것이 인간은 동물, 인간은 움직이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생물과 동물에서의 본성, 에너지가 필요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세포에서 만듭니다. 세포 속에 에너지 발전소, 아주 작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서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에너지 발전소인데 발전을 하려면 뭔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영양과 산소입니다. 영양과 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 공급을 해주면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에너지 생성한 것이 생물의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양과 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 무엇이 전달하느냐? 이것이 혈액입니다. 혈액이 전달을 못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건강의 핵심은 혈액에 있다.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혈액과 좋은 순환입니다. 혈액이 좋아야 되고 혈액이 순환이 잘 돼서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알파 앤 오메가, 좋은 혈액과 좋은 순환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혈액은 어떻게 만드냐? 음식입니다. 좋은 순환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촉진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표현했는데 의를 그냥 단순히 병원 의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치유와 양생 전체 개념을 넓혀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잘 먹는 것과 잘 움직이는 것을 촉진시키는 역할, 양생, 치유를 의라고 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표지 키워드로 막연히 의사와 병원과 약에 의존하지 말고 우선은 내 몸을 살피고 내 몸 안의 생명력과 장수력을 일깨우자. 우리 몸 속에 있는 장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 동, 의, 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책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은 원시 시대다라는 책이 있었고 우리 몸은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돼도 언제나 아날로그다라는 두 개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원시 시대고 끝까지 아날로그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강 회복, 건강 관리 방법은 자연과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청록, 푸른색을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숲과 나무와 공기, 햇빛, 물 이런 것들을 좋아합시다. 저는 등산이란 단어보다는 입산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등산은 산을 오르는 것이고 입산은 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겁지겁 정상에 올라갔다 허겁지겁 내려갔다가 이러지 마시고 좋은 기회에 자연과 동화되는 숲과 맑은 공기와 나무의 생명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올라가다가 나무를 한번 껴안아 보십시오. 나무를 껴안고 처음엔 못 느끼지만 자꾸 껴안고 같이 동화되다 보면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잎과 가지로 계속 보내는 활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어느 정도 미세하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도 분명한 생물이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나무 박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무의 생명력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강조하는데 나무가 뿌리를 자기가 좋은 영양분을 확보해서 이 나무 밑에 있는 나무 숲에 보면 뿌리끼리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또한 이 가지와 잎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 나무의 끈질긴 생명력, 그것을 원동력이 우리가 나무 기둥을 안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처음에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자연과 좋은 교감, 좋은 파트너를 하면서 우리 몸이 원래 원시시대고 아무리 디지털화가 돼도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과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우리 건강의 기본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언젠가 포춘지의 헤드라인이 기억이 납니다. Nature does not need people. People need nature.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